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정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정말 깊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환갑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제게 허락될 줄 알았던 그 평화로운 노후, 그 소중한 시간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돌이켜보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눈을 비비고 일어나 전쟁 같은 하루를 시작했죠. 아침 식사 준비, 새 아들 깨우고 학교 보낼 준비, 그리고 저도 출근.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 쌓여있는 빨래, 설거지, 집안일 생각해 보니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 엄마라는 거대한 임무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손은 늘 세제와 물에 젖어 거칠었고 제 마음은 늘 무언가를 빠뜨리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바빴습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달리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 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제 인생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침에 알람 없이 눈을 뜨는 게 이렇게 황홀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창밖의 새소리가 그제야 들리기 시작했죠. 남편과 함께 동네 둘레길을 손잡고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 차 마시며 유행하는 드라마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녁에는 남편과 와인 한잔하면서 소파에 기대 뉴스를 보는 삶. 이게 제가 젊은 날부터 꿈꾸고 또 그토록 바라던 정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 한번 해볼까? 아니, 유럽 기차 여행을 해볼까? 남편의 제안에 저는 소녀처럼 설레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우리 둘만의 가장 결정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나 이제 정숙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 저녁 식사 후 과일을 깎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가 왜 그렇게 불안하게 들렸을까요? 엄마, 다음 주에 시간 좀 되세요? 응? 무슨 일인데? 아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기를 이틀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와이프가 병원 검진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데 제가 또 마침 중요 출장이 잡혀서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틀.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틀 정도야. 손주 봐주는 게 무슨 대수겠어. 내 사랑스러운 손주를 안아보는 것도 좋은 일인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거절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다. 걱정 마. 옷이랑 분유만 잘 챙겨보내. 그렇게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이틀이라는 사소한 부탁이 제 삶의 모든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파국의 서막이 될 줄은요. 손주가 집에 왔습니다. 8개월 된 아기는 정말 천사처럼 예뻤죠. 작고 보드라운 볼을 쓰다듬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새 아들을 키워낸 베테랑 엄마잖아. 하지만 첫날 밤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육아는 내가 기억하던 그것이 아니었다. 아니, 육아는 그대로인데 제 몸이 이제 더 이상 그 육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요. 밤새도록 아기는 울었습니다. 1시간마다 깨서 보채고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트림을 시키고
그 모든 과정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4시, 5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제 정신은 몽롱해지기 시작했죠. 등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거뜬했는데 지금은 10분만 아기를 안고 있어도 팔이 저릿저릿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관절 마디마디가 쑤셨죠.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틀만, 딱 이틀만 버티면 돼. 그럼 끝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밤샘 육아로 눈이 퉁퉁 부은 채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출장이 좀 늘어져서요. 이번 주말까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주말에 바로 찾아가서 데려갈게요. 주말. 이틀이 갑자기 닷새가 되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죄책감과 의무감에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남편과의 제주도 여행 이야기가 아른거려 미칠 것 같았죠. 여보, 미안해. 제주도는 다음에 가자. 아들이 주말까지 부탁해서.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명백한 아쉬움, 아니, 상실감을 읽었습니다. 우리 둘의 시간이 이렇게 쉽게 침범당하는 것에 대한 허탈감이었겠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아들이 또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와이프 몸 상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요. 저희 지금 너무 난처한데 한 달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한 달.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됐구나. 제 몸은 이미 지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찌릿 시큰거렸고 허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뻐근해서 마치 시멘트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친구들과의 약속은 전부 취소되었죠. 정수가 이번 주 북한산 등산 가기로 했잖아. 미안해. 손주를 봐야 해서 다음에 갈게. 친구들의 이해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저를 더 미안하고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2달이 되었고 어느새 6개월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기 잘 지내죠? 제가 요즘 몸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당분간 더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당분간. 그 단어가 얼마나 막연하고 긴 시간인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 단어는 곧 기약 없음이었죠. 응, 걱정 마. 잘 지내고 있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일 밤 아기가 겨우 잠들었을 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삶은 어디로 간 걸까? 며느리는 주말마다 잠시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잠깐 안아주고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감사하다는 말.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공허하고 텅 빈 소리처럼 느껴졌을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속마음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쉬고 싶어.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며느리의 지친 얼굴, 아들의 바쁜 모습을 보면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이름 정숙을 잃고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 머릿속에는 오직 아기뿐이었습니다. 분유는 충분한지, 기저귀는 떨어지지 않았는지, 오늘은 산책을 나갈 수 있을지, 정숙이라는 이름이 희미해지고 엄마라는 호칭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할머니였습니다. 손주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스럽죠. 아기가 제게 방긋 웃을 때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 한편은 쓰라리게 허전했습니다. 남편과의 여행도, 친구들과의 시간도, 혼자만의 고요한 아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창밖의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쯤 다시나 정숙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랑인지, 희생인지, 아니면 그냥 당연한 의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쳇바퀴처럼 돌아갔죠. 이틀만이라던 약속은 6개월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이 작은 손주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웁니다. 내 이름은 이제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에서 정숙이라는 사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투명해지고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 괜찮으세요? 정숙 씨, 힘드시죠? 아무도 저를 정숙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할머니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6시, 아니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혹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혹시 며느리가 힘들어할까봐 그렇게 잠을 설치다가 결국 먼저 일어나는 게 버릇이 되어버렸죠. 생각해보니 이건 정말이지 자발적인 노예의 삶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은 늘 무겁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제게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아, 정말이지 지시의 연속이었죠. 어머님, 아기 이유식은 제가 만든 걸로만 주세요. 시판 제품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당근은 꼭 유기농으로 삶아주셔야 해요. 아기 건강에 가장 핵심적인 재료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손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 말투는 왜 그렇게 차가웠을까요? 마치 제가 이 집의 가족이 아닌 시간제로 고용된 베이비시터에게 지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차리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예전에는 이 부엌이 제 영역이었어요. 제 방식대로, 제 손맛대로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렸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어머님, 아기 분유는 이 특정 브랜드로만 타주세요. 물 온도는 정확히 70도여야 하고요. 조금이라도 미지근하면 안 돼요. 어머님, 기저귀는 이 프리미엄 제품만 써주세요. 다른 건 아기 피부에 안 맞아요. 어머님, 낮잠은 꼭 2시간만 재워주세요. 더 재우면 밤잠을 망쳐요. 결정적인 수면 패턴이니까요. 지시, 또 지시. 매일매일이 지시의 연속입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새 아들을 키웠던 이 손으로 손주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걸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방식이 아닌 며느리의 방식을 100% 따라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 경험과 노하우는 이 집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죠. 오후가 되자 아기가 보챘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고 안아서 재웠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제 아들들에게 불러주던 그 자장가를 불렀죠.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그렇게 1시간을 안고 있었습니다. 팔이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기가 제 품에서 편히 자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죠. 어머님, 아기 재웠어요? 응, 방금 재웠어. 1시간 정도 됐네. 깊이 잠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2시간만 재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시간밖에 안 잤으면 오후에 또 보채고 밤잠 패턴 다 망가져요. 아니, 얘가 깊이 자고 있길래 억지로 깨울 수가 없어서 그래도 깨워서라도 2시간은 채워야 한다니까요. 아기 수면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1시간을 안고 있었던 제 팔은 지금도 떨리고 있는데 며느리는 그저 제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뭐였을까요?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규칙을 어긴 무능력한 직원 같았습니다. 솔직히 놀랐다기보다는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고 아들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간 싱겁게 해주세요.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또 지시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소금을 덜 넣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최고예요. 라고 칭찬하던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제가 만드는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제 손맛대로도 제 입맛대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엌은 이제 더 이상 제 부엌이 아닌 며느리의 지시가 내려지는 주방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제가 친구 만나러 나가야 해서 아기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아기 예방접종 다음 주에 있는데 어머님이 데리고 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날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요. 예약 취소가 어렵거든요.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언제 듣는 걸까? 수고했다는 말은 언제 듣는 걸까? 며느리는 친구 만나고 미용실 가고 자기 시간을 보냅니다. 젊은 사람이 자기 삶을 사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나는 언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 없어진 걸까요? 저는 제가 겪어본 바로는 부모가 된 이상 자기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지만 제 희생이 이렇게 당연하게 착취될 줄은 몰랐습니다. 밤이 되어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지친 얼굴로 들어온 아들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 근데 엄마, 아기 기저귀 좀 갈아주실 수 있어요? 저 너무 피곤해서. 저는 다시 일어납니다. 방금 앉았는데 또 일어나야 합니다. 아기 방으로 가서 기저귀를 갈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아기는 방긋 웃었습니다. 이 웃음 하나로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편이 쓰라리게 시렸습니다. 저는 내 아들을 이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이렇게 무심하게 지시받으며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무엇인가? 할머니인가 엄마인가? 아니면 그냥 베이비시터인가?
저는 용돈 한 푼 받지 않습니다. 손주를 돌보는데 돈을 받고 싶지 않다는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자존심만으로는 이 허전함과 모멸감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밤늦게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아들의 무심한 부탁, 그리고 하루 종일 저를 짓눌렀던 지시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저는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듣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단순히 육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지시를 받고 육체를 쓰고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어 쓰러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어머님, 오늘 힘드셨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일까, 서러움일까, 아니면 처절한 소외감일까. 저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도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 흘러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다름이 있었습니다. 제 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새벽 5시, 아기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등에서 이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찌릿 하고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날카로운 느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깐 삐끗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아니람이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트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등의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었어요. 안에서부터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었죠. 오전 내내 몸이 무겁고 으슬으슬했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오늘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등과 옆구리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옷깃이 스치기만 해도 따갑고 화끈거리고 가려웠습니다. 옷을 걷어올리고 보니 붉은 발진들이 띠처럼 끔찍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제 등 부위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이건 대상포진입니다. 많이 피곤하셨죠?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당분간은 절대적으로 푹 쉬셔야 합니다. 통증이 매우 심할 겁니다. 쉬라고. 어떻게 쉬란 말인가요? 집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아기가 있는데.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괴롭게 심해졌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소름이 끼치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기는 울었습니다. 아기는 제 통증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아기를 안았습니다. 등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안아야 했죠.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고통을 누구를 위해 버텨야 하는 걸까? 나흘째 되던 날 저는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아기 분유를 타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고 남편이 제 얼굴을 보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119를 불렀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과로, 탈진, 극심한 스트레스. 의사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나이에 이렇게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상태로는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내 노후의 결론인가?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초라하게 쓰러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불안감이 더 짙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며느리는 침대 옆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더니 아들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쩌지? 어머님이 이러시면 당분간 애를 누가 봐요? 저희 지금 너무 난처한데. 그 말이 제 귓속으로, 아니 제 심장 속으로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애를 누가 봐요? 저는 여기 쓰러져 누워 있는데, 링거를 맞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누가 보느냐는 자신들의 육아 공백이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와이프 친정은 지금 시골 가셨잖아요. 베이비시터라도 당장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베이비시터? 그 단어가 제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결국 그저 베이비시터였구나. 무급으로 일하는 언제든 교체 가능한 도구였던 거구나.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엄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우리가 지금 너무 난처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난처하다. 내가 쓰러진 게 가족에게는 그저 난처한 일이었구나.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두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 돌아갔습니다. 엄마, 푹 쉬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병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지쳐야 하는가? 왜 내 몸이 부서져 가면서까지 그들의 아이를 돌봐야 하는가? 내 손주지만 그들의 주체적인 책임이 있는 아이다. 저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기를 돌보고 허리를 굽히고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들은 저에게 존중과 감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니까, 엄마니까, 그래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아프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나도 내 삶을 살고 싶고 내 시간을 갖고 싶고 나를 위해 쉬고 싶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제 주름진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30년을 일했고 새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주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이 손은 언제 쉴 수 있는가?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배신당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하지만 새벽이 밝아오자 제 마음에 단 하나의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내 몸이 부서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면서까지 남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도구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정숙이다. 병실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결심을 내리고 나니 가슴 속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에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 저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 것이 된 고요함을 맞이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도 며느리의 지시도 없는 오직 저와 남편만의 공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병실 문 앞에서 들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충격적인 대화, 그리고 제가 느꼈던 처절한 배신감까지 정말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하네. 나는 당신이 당연히 참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 내가 먼저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어. 아, 그런데 말이다. 남편의 그 사과 한마디는 제게 가장 강력한 치료제였습니다. 저는 제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데 이제야 진정한 동반자를 얻은 기분이었죠. 남편은 단순히 공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남편은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해 황혼 육아의 법률적 책임 범위를 물었고, 저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 놓인 빈곤율,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관련 통계 자료, 그리고 법적 의무 부양 범위를 철저하게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감정적인 것이 아닌 지혜와 논리를 기반으로 한 가장 결정적인 협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님이 퇴원하셨으니 아기를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에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식탁에 앉혔고 남편이 제 옆자리를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식사 대신 제가 준비한 노인 통계 자료와 법적 책임 범위가 적힌 종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너희들의 변명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내가 내린 결정과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이 사실을 명확히 해두겠다. 황혼 육아는 오늘부로 완전히 끝났다. 며느리 희진은 제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려 했죠. 어머님, 저희도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희가 힘들다는 건 안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쓰러졌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쓰러진 후에도 내 건강보다 누가 애를 보냐는 너희들의 불편함만을 걱정했다. 병실에서 그 대화를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다. 너희는 나를 가족이 아닌 언제든 교체 가능한 무급 베이비시터로 보았던 것이다. 그게 내가 내린 결론이다. 나는 너희에게 처절하게 이용당했다. 저는 차분하게 준비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렴. 대한민국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 이상으로 OECD 최고 수준이다. 나는 젊은 날부터 노후를 위해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내가 왜 노년의 평화 대신 이 통계의 일부가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 내 건강까지 희생하면서 말이다.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나중에 생활비 다 드릴 거잖아요. 저희가 용돈 드릴게요. 그건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지, 손주 육아 서비스 비용이 아니다. 명확히 하겠다. 너희는 법적으로 나에게 부양료를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나는 너희들의 손주를 돌볼 법적 의무는 단 1%도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주체적인 권리가 있다. 남편이 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도 노후에 돈이 필요하다. 너희들의 아이를 돌보는 비용은 너희들이 지불해야 했다. 너희들의 육아 때문에 엄마의 건강이 나빠졌고 병원비가 생겼다. 너희들의 책임을 무상으로 대신해주는 시대는 끝났다. 나의 논리와 남편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감정에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극심한 이기심과 황혼 육아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마주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어머니를 저희의 편의를 위한 도구처럼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너희들의 사과는 받겠다. 하지만 나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육아의 책임을 온전히 돌려준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몫을 다해야 한다. 그날의 대화는 격렬했지만 감정적인 폭발이 아닌 차가운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로운 협상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었을지언정 내 삶의 주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내 인생에 단단한 경계선을 세웠고 그 위에 주체적인 정숙이라는 팻말을 높이 걸었습니다. 내 황혼의 자유를 향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결정에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고 불안했지만 생각해보니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온전히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이제야 저희를 존중하는 태도는 비로소 저희가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왔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집안에 찾아온 평화는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7개월 동안 방치했던 제 삶의 버킷리스트를 꺼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 이름을 적어보는 것 같았죠. 가장 먼저 남편과 함께 미뤄뒀던 유럽 여행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파리 에펠탑 아래에서 와인을 마시고 이탈리아 기차를 타고 로마를 가로지르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는 붓을 들고 유화 그림을 그리는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유화반에 등록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엄마, 할머니가 아닌 오롯이 정숙으로 존재했습니다. 캔버스 위에 물감을 섞고 색을 덧칠하고 선을 그어나가는 그 행위는 제 삶의 고통스러웠던 얼룩과 흉터를 지혜와 희망으로 덧칠하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림을 통해 그동안 억눌러왔던 내면의 고독과 슬픔을 가장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유아반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은 저와 같은 액티브 시니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유를 찾은 여성들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고 서로의 노후와 꿈을 응원했습니다. 그들의 밝은 눈빛과 웃음 속에서 저는 제가 잃었던 활력과 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아,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손주와의 관계도 완벽하게 재정립되었습니다. 이제 손주는 저에게 의무가 아닌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주말에 잠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 진정한 할머니의 애정만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행복하고 건강해지니 손주에게도 더 따뜻하고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희생으로 주는 사랑보다 행복에서 나오는 사랑이 훨씬 더 강력하더라고요. 황혼 육아는 제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흉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제게 노년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건강보다 중요한 재산은 없다. 내 몸은 남을 위한 도구가 아닌 나를 위한 성전이다. 둘째, 노년의 우정은 젊은 날의 사랑만큼 중요하다. 동년배의 공감과 지지는 어떤 가족의 위로보다 강력한 힘이 된다. 셋째, 용기 있는 거절이 때로는 사랑과 존중을 되찾는 가장 빠르고 핵심적인 길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나의 동년배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저처럼 내 젊은 날과 같이 자녀의 짐을 짊어지고 계신가요?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신가요? 부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소중한 한 인간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당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엄마니까 당연하지라는 생각으로 하는 희생은 결국 당신의 건강과 노후, 그리고 가족 전체의 행복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나처럼 단호하게 경계선을 세우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이것은 너희의 몫이다라고 용기 있게 말하세요. 당신이 먼저 행복하고 건강해야 자녀와 손주도 그 평화를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붓을 드세요. 당신의 꿈을 향해 다시 한번 결정적인 첫발을 내디디세요. 당신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내 이름은 정숙입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고 행복한 정숙으로 매일매일 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이 아름다운 평화가 함께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